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일조권 사건입니다. 일조권에서 공사금지 사건을 저희가 또 하나 대구에서 받아냈는데요. 공사금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조권 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조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해를 가린다고 해서 그냥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해를 가리면 무조건 공사 금지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지은 집 앞에는 그럼 계속 계단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제일 위가 높아지고 점점 낮은 건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국토는 좁은데 뭐 메가시티, 메가서울 만든다고 또 뭐 서울에 김포시를 포함하느니 마느니 갖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서울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집은 지어야 되니까 자꾸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내 집 앞에만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남의 집 아파트는 못 들어오느냐? 이 시각도 있습니다. 일조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뭐 부산, 광주 이런 광역시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서도 그 국토는 쓸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다 공사금지해라? 무조건 다 손해배상해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법원의 판사들이 볼 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봐요. 당신네 집만 줘요? 다 공사금지 시키면? 그리고 당신 여기 집 산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이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뭐 30년 살다가 재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공사금지 시켜요? 그리고 공사금지 기준이, 제가 항상 물어보면 그래요. 공사금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무조건요? 해가 그러면 얼만큼 해가 안 들었다가 얼만큼 더 침해가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 일조권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일조권에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일조권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동지 때는 태양의 고도가 29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지 때는 무려 76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76도면 거의 위에서 내려 꽂거든요, 해가. 근데 우리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동지 때는 태양의 고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높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 해를 가리니까 일조 보호를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조 소송에서 일조 침해의 기준이 되는 건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되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 해가 드느냐,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 해가 드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 2시간, 총 4시간. 두 가지가 다 2시간 미만, 4시간 미만이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봐요. 그때부터는 배상해줘라는 거예요. 근데도 실제로 배상액을 그럼 얼마나 받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통상적으로 3%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집값이, 시가에서 얘기하는 건데 시가가 5억짜리 집에는 1,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땅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일조 침해로 인해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감정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일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해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먼저 감정이 되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감정하는데, 그 감정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2천만 원 다 배상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도 자기 집에다가 자기 건축허가 받아 집 짓는데 무조건 다 배상해 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주거지역에서는 30% 정도 감형을 했는데 요즘은 법원이 자꾸 보수적으로 60% 정도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40%까지 제한하는 거죠. 위자료도 옛날에 일조 사건에 위자료도 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해가 안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는데 옛날에는 300 주다가 요즘 200 주다가 150으로 떨어졌어. 자꾸 떨어져요. 물론 그 일률적으로 300, 200 이렇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가 줄어든 양을 따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일조권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틀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액시키지 못한다. 그럼 더군다나 공사금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해가 안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연속 일조가 30분 미만, 총 일조가 1시간 미만이 돼야 그때는 뭐 공사금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 이 아파트의 경우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합 일조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한쪽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재건축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일조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북쪽에 백사동, 백이동, 백오동, 뭐 백삼동, 백일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짓는 아파트 재건축은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그 옆에서도 또 다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배치도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먼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이쪽이 훨씬 빨라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백사동이라든지 백오동은 이 건물에 영향을 받지만 이 중간에 있는 백삼동의 경우에는 1건물의 1재건축 아파트에 영향도 받고 새로 들어올 2재건축 아파트에 영향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동들은 복합일조침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2동도 양쪽에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 공사금지 소송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백사동 같은 경우나 백이동은 남향이고 여기는 동향이에요. 동향. 이쪽으로 향이 거실창이 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백사동 같은 경우가 일조권 침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는 남향에 앞에 있던 건물들이 저층 5층짜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툭 트여 있었거든요. 근데 백오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앞에 전면에 다른 아파트가 막혀져 있었어. 그리고 동향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를 낮 시간밖에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12시가 넘어가면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이 양쪽에서 이해관계도 다르고 소송에서도 어떻게 특정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분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법원이 가처분 재판을 너무 늦게 끌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우리가 층수 제한을 공사금지 가처분해서 무조건 다 공사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는 이 아파트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101동이면 101동의 1호 라인은 몇 층까지, 2호 라인은 몇 층까지, 3호 라인은 몇 층까지. 이 옆에 있는 102동도 마찬가지로 1호 라인은 몇 층까지, 몇 층 이렇게 공사 금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을 초과해서 공사하지 말으라고 시키는 건데 벌써 우리가 6개월 전에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공사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다 입증까지 다 해서 냈는데 아니 법원에서 재판을 너무 늦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해서 몇 번 서면을 내다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뒤늦게 이쪽 골조가 막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재판기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공사금지를 원했던 건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각 아파트에 심각한 일조 침해를 주는 제가 말한 연속 30분 미만 총 1시간 미만의 세대를 대상으로 공사금지안을 다 냈는데 판사가 자기들도 이제 너무 재판을 늦게 끄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시간은 없고 골조는 올라가니까 저희한테 그날 바로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미안하고 어쨌든 그러면 빨리 재판을 할 테니까 나머지 세대들은 일부 신청 취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 부분에 대한 신청을 취하고 가장 신속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남겨놓은 거죠. 이 105동이 지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겨뒀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사금지를 해서 공사금지가 이미 됐거든요. 정말로 아무리 제가 이 공사금지를 지켜야 될 당위성 그러니까 그 정도 일조 침해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아니 나만 바쁘지 법원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안 급해 다른 사건이 더 급하면 정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당사자들은 더 답답하죠. 골조가 매일 올라가는데 근데 법원한테 읍수하고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서면 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쪽의 판사님들은 우리가 급한 걸 나중에 아니까 이제 본인들도 좀 너무 늦어진 것 같고 해서 기회를 잡아서 그나마 좀 빨리 선고를 해주시긴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문제도 어렵고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공사금지 가처분 사무소는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사금지 가처분을 한 22개인가 3개인가를 잡았어요. 그거 세대수로 따지면 공사금지된 세대수로 따지면 거의 한 아파트 단지 정도 될 겁니다. 몇천 세대 될 텐데 그리고 올해도 제가 한 건 작년에 공사금지를 3개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매년 거의 1개, 2개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소송이 공사금지예요. 정말 공사금지 소송은 눈을 뻘겋게 뜨고 있어야 돼요. 그쪽 층수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들하고 소통, 재판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그 절차들을 처리해야 되고. 근데 당사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뭐 다 부서서 똑같은 줄 아는데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공사금지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잡아낼 수 있다는 건 이 변호사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절대 못 잡아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되는 변호사들이 정말 이 어떻게 공사금지를
잡아내는 것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서면 대충 서가지고 공사금지 시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쪽 사람들은 바본가? 뭐 나 혼자 재판해요? 나 혼자 재판해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입증 못하면. 우리가 최대한 재판을 입증해서 공사금지를 해야 됩니다. 당위성을 알려주고 이거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 공사금지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판사가 그래요? 라고 할 판이에요. 근데 피고 측에서 상대방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된다. 이게 공사금지가 되느냐. 다른 사건들 봐라. 다 기각했다. 여기는 우리 아파트만 층수가 높냐. 지금 원고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도 층수가 높아요. 15층 이상 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공사금지 시키느냐. 이건 옆에 아파트한테 문제 삼아라. 별의별 주장 다 해요. 여기도 굉장히 큰 로펌들을 막 선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머리 아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나요? 당사자들은 내 변호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 그런 의뢰인 없어요. 요즘에. 의뢰인들 난리치죠. 이렇게 소송하면 안 된다. 저렇게 소송해야 된다. 다른 변호사는 이런데 왜 이러냐. 속이 막 우라통이 터져. 우라통이. 제가 철인 3종 경기 한다고 맨날 그러는 이유가요.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철인 3종 경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 해야 이 업무 스트레스를 좀 잊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일조권 사건 당사자가 많잖아요.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 의뢰인이 한 명이라도 그분한테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당사자가 많으니 사공이 많으니까 하실 말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소연이 됐는데 자우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내서 이번에도 공사금지를 저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입장도 대변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서로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느냐. 이게 지금 변호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기고 지는구나. 변호사의 역할은 뭔가. 변호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법원에 잘 현출시켜주고 잘 알려주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 주기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길은 못 가게 하는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게 변호사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의뢰인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건 변호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뢰인은 저는 장님을 인도하는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맹인이 가자고 한다고 그러고 제가 거길 따라가? 거기가 낭떠러진데? 잡아야지요. 그 사람이 우기면 잡아야지. 야단을 쳐서라도. 그게 변호사의 역할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변호사는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기는 쉬워요. 하지만 지는 사건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기고 지는 사건은 기본적인 사건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는 사건을 변호사를 잘못 생각하면 집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열심히 하면 조정에서 승소하거나 또 전부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 역할이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잠깐 변호사 업무는 종합 예술까지는 아니지만 종합 전쟁이다. 정말 이거는 전략부터 세워서 나중에 패소 승소까지 나타나는 한 2년의 전쟁, 그런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서로 변호사랑 소통 많이 하십시오. 어느 변호사랑 하시든지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